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여러분의 커피는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죠? 몇 해 전부터였을 거예요. 커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혹은 맛이 예전만 못하다 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뭔가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나? 기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막 방황하고 슬럼프 비슷하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바리스타나 이런 작업자들은 이 작은 변화에도 좀 많이 고민하고 흔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저의 이런 그 느낌과는 개인적인 변화는 별개로 다른 분들도 커피 업계에 계시는 여러 바리스타나 로스터, 그리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조짐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커피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 그리고 최소한 마냥 낙관할 수만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 커피 시장이라는 아주 좁은 국한된 그런 환경이지만 이것이 전 세계의 무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광범위한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딱 한 가지로 꼽는다거나 일반화시킨다거나 요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딱 벌어졌어,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뭐 농가 개인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산지의 뭐 정치 경제적인 상황, 워낙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낙후되고 좀 불안한 생산지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생산지가 아니라 이제 소비지의 어떤 경향성,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현상일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커피 산지와 앞으로의 커피 품질, 그리고 우리 커피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런 우려를 쉽사리 떨칠 수 없게 만드는 산지의 어떤 상황, 그런 이야기도 전해드릴 거지만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 각자의 잔에 커피가 담기기까지, 산지에서부터 여러분의 컵에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커피가 오게 되는지, 그런 좀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커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보다 커피를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좋은 상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앞서 커피 산업 내부에서 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커피 산지에 대한, 커피 품질에 대한 우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덜란드 국적의 커피 무역회사인 트라보카를 이끄는 맨노 시몬스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맨노 시몬스와 트라보카 팀은 최근 몇 년간 케냐 커피 샘플에서 만족할 만한 샘플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런 커피 생산지의 동향에 주목하게 되고 원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2016년 발표한 한 보고서는 맨노의 이런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좋은 계기가 되었죠.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케냐 커피 생산량 감소를 신뢰할 만한 수치로 제시하면서 그 원인으로 현지 농민들의 지속적인 경제적인 기근, 그리고 이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커피 산업의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어요. 씁쓸한 수학, 비터 하베스트라는 제목의 이 레포트에 따르면 케냐 커피의 생산량이 고점에 이르던 1987년 12만 톤에 이르던 생산량이 보고서가 작성되던 2016년 당시 기준으로 4만 톤 수준으로 격감했다고 해요. 맨노 시몬스와 트라보카 커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케냐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현지의 수많은 연구자들과 생산자들과 접촉하면서 현장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소책자로 저한테 지금 와 있어요. 이 소책자는 케냐 현지의 커피 무역회사인 목본커피와 그리고 오늘 이야기 아주 중심에 놓일 응다로이니 커피 처리장의 농부들의 도움으로 트라보카 커피가 편했고요. 이것을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 전문 기업인 커피 리브레가 번역해서 2019년 카페쇼 기간 동안에 커피 리브레 부스를 방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나눠드렸어요. 수량의 한계가 있어서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지 못한 점을 커피 리브레 측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하던데요. 저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고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이 레포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트라보카 커피 연구팀은 케냐 현지의 한 커피 무역 회사인 록번 커피 관계자를 통해서 케냐 니에리 지역의 기칸다 커피 생산자 조합과 접촉할 수 있었어요. 케냐의 커피 농부들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 기칸다와 같은 생산자 조합에 소속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대행해주면서 케냐 커피 무역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생산자들로부터 수확물을 취합하고 저장했다가 실질 구매자와 연결을 해주는 이제 마케팅 에이전트와 접촉을 하면서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것들을 나이로비 커피 경매장을 통해서 또다시 마케팅 에이전트와 접촉을 해서 세계를 무대로 팔려나가게 되는데요. 이 이외에 체리를 이제 생두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던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커피의 무역 혹은 거래라고 하면은 이 기칸다와 같은 생산자 조합과 이제 마케팅 에이전트 사이의 어떤 접촉, 거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 조합은 많은 협력 업체들과 계약을 합니다. 수확한 물량을 이제 저장해둘 창고도 필요하고요. 후처를 위해서 가공 공장을 섭외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커피 운송을 담당할 사람들도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커피 체리가 생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후처리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체리를 과육을 벗겨서 씻어서 말리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법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뭐 내추럴, 뭐 워시드, 허니 프로세스, 뭐 요새는 뭐 무산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적용이 되는 어떤 일종의 기법들이에요. 이 모든 걸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후처리 과정은 간단하게 두 가지 공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확된 커피 체리가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두, 단단한 생두의 모양을 갖추는 곳이 바로 드라이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농장에서 커피 체리가 수확이 되자마자 바로 드라이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최초에 수확된 커피 체리는 속칭 처리장이라는 곳으로 보내져서 과육을 벗게 되는데요. 과육을 벗겼다고 해서 바로 생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생두는 커피 체리의 씨앗이잖아요. 커피 씨와 열매의 과육 사이에 아주 맨질맨질하고 도톰한 그런 중간 껍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을 파치먼트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껍질 자체를 파치먼트라고 하는데요. 편의상 이 파치먼트에 쌓여져 있는 상태의 생두도 파치먼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파치먼트를 벗겨내서 완전한 생두로 만들어지기 직전까지의 과정, 이 커피 체리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벗겨내서 생두가 되기 전에 중간 단계의 파치먼트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웻밀이라고도 불리는 이 처리장의 역할이에요. 이 처리장에는 여러 소농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케냐는 이웃한 에티오피아 같은 다른 산지와 다르게 파치먼트를 생산하는 중간 처리 과정에 농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장은 생산자들의 집합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리장들은 지역 생산자 조합과 계약을 맺어 파치먼트의 생산이라던가 원두의 운송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기칸다 조합 역시 기차 타니, 칸고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룰 응다로이니 처리장과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복잡하죠? 처리장이니, 조합이니, 그리고 이름들은 왜 이렇게 다 생소하고 어려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쭉 제가 긴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거예요. 마케팅 에이전트와 생산자 조합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처리장이라고 하는 곳의 위상과 농민들과의 관계, 그 웬밀의 위상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이야기가 훨씬 더 쉽고 재밌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시 오늘의 주인공인 맨로 시몬스를 만나러 가보죠. 그는 기칸다 조합의 주선으로 응다로인이 생산자들을 만나면서 뭔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궁핍이었어요. 충분한 가격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근래에 계속되는 환경 변화라던가 기후 이변, 그리고 그에 따른 병충해의 창궐 등등은 그들이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의존해왔던 전통이라는 방패를 너무 무력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반면에 최신의 공법이라던가 지식들, 이런 것들은 그들한테 너무 불친절한 것이었죠. 가난이라는 건 참 잔인해요. 이런 점에서 사람을 끊임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내모는 거니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가난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이 적은, 안 그래도 적은 이 금액의 지급 시기도 문제예요. 보통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나라는 수확 시기가 11월경이에요. 응다로인이 농부들 역시 이 시기에 한 해 동안의 결실을 출하하고 대금을 받는데요. 출하할 당시에 그 대금의 고작 10%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한참 뒤인 5월이나 6월, 심지어는 7월이 넘어서 지급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귀일비재했죠. 적은 데다가 늦게까지 한 대금 지급은 안 그래도 어려운 그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궁핍하게 몰아갔어요. 대금 지급이 늦는다는 건 단순히 기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 예를 들자면 케냐의 그 일반 가정에서 가장 큰 지출을 따지자면 자녀들의 교육비가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 학비 납입이 1월이 기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작 대금의 10%만 쥐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자 내고, 생활비 내고, 그리고 조합에 사업비 지출하고, 그런 다음에 자녀 학비하고 나면은 앞으로 농장에 재투자할 자금은커녕 당장 먹고 살 돈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뭐 건실한 1금융권 그 금리도 낮고 그런 은행이 어디 이런 가진 거 없는 농민들한테 선뜻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아니겠죠. 결국 지역 조합을 통해서 고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듬해에는 농민들은 대출금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느라고 더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고 나면 실제의 씀씀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나는 거죠. 실제로 응다로인이 생산자들도 기칸다 조합에 해마다 뭐 사업비라던가 보관비, 원금과 이자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가업이었던 농사를 좀 포기하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 자식 세대의 커피 농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매년 생산량은 줄고 품질은 떨어지고, 그마저도 안정되고 보장된 품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사정의 이면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좋은 품질의 커피를 정당한, 더 나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그런 고객이나 유통사와 접촉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 조합과 마케팅 에이전트 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끈끈해요. 우리 뭐 페어 트레이드니 뭐 다이렉트 트레이드니 그래가지고 현지에서 직접 뭐 사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간혹 듣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껏 해봤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합과 그 마케팅 에이전트 사이의 거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나이로비에서 진행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고작 이 정도 과정에 개입하는 정도였습니다. 뭐 운 좋게 지역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커넥션이 있어서 이런 지역 조합과 직접 맞닿게 되더라도 이 지역 조합에서 마케팅 에이전트의 브로커를 통해서 접촉하도록 회유를 하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현지의 조합과 마케팅 에이전트 소속 브로커들은 이렇게 현지 커피의 유통 카르텔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좋은 커피를 원하는 바이어가 충분한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농장과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외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케냐 정부에서 발급하는 특별한 허가증, 수출입 허가증이 필요한데요. 이걸 발급받는 과정이 개인 농가, 삶의 여력도 좀 부족한 이 농가들이 그런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받기라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더군다나 돈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화를 입금 받을 수 있는 통장이 바로 그 수출입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그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외화를 입금할 수 있는 통장을. 그러니까 그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통장을 통해서 입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물건을 커피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행정 절차들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어서 아마 사업해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법인 전환을 한다던가 뭔가 제조업 허가를 얻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것들만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행정 업무를 담당해 주는 것이 지역의 커피 조합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한 가지 의문이 더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마케팅 에이전트와 현지 조합과의 관계가 아무리 끈끈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합도 농민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아니 좋은 상품을 충분하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 막말로 마케팅 에이전트가 쟤네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얘가 뭐 100원 준다고 하면은 근데 얘는 130원 준다고 하면 130원 준다고 하는 애한테 팔면 되고 제가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 150원 줄게 라고 하면은 걔한테 팔면 되는 거고 그러면 100원 준다고 했던 애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155원 줄게 나한테 다시 팔아 얘 정이 있잖아 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팔면 되고 이런 게 바로 협상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협상력을 쥐고 있는 현지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마케팅 에이전트가 거기에 한 군데 뿐인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거기 한 군데 뿐인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게가 있습니다. 다두라고 하죠. 카페 다두라는 가게가 있는데 언제나 단 한 사람의 손님만 온다면 단 한 사람의 손님만 상대로 거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황당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공룡기업, 다국적 곡물 메이저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칭 4대 곡물 메이저, 3대 곡물 메이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계의 아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이 식량 자원, 그 식량 자원의 패권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그 다국적 곡물 메이저 그룹. 이 현지의 생산자 조합과 거래를 하는 마케팅 에이전시가 결국에는 이 곡물 메이저 그룹의 자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브로커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회사 직원이거나 그 회사의 녹을 먹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이권을 거머쥔 단 한 명의 고객과 상대하는 가게와 다를 게 없어진 겁니다. 그 손님이 만약에 다투에 본다면 커피를 딱 먹어보고 이 커피는 별로 맛이 없어서 다른 데서는 1,000원 정도에 받을 건데 나는 그래도 널 많이 생각하니까 1,500원은 줄게.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계시다면, 야, 다른 손님들은 이 커피 맛있다고 3,000원, 4,000원도 주고 드셔. 너한테 안 팔아도 되니까 가!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 혼자라면 내 커피가 정말 그런가? 아유, 감사합니다. 2,000원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비지, 커피가 생산돼서 이제 출항해서 도착하게 되는 그런 최종 소비지에서 이 생두를 수매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무역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곡물 메이저의 자회사들인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내가 팔고 내가 사고를 반복하면서 현지에서부터 기칸다 같은 현지 생산자 조합 단위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이 곡물 메이저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고를 반복하면서 이 가격만 천장부지로 높여버린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생산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고, 현지의 최종 소비자 혹은 저 같은 영세한 로스터들은 낮은 품질의 커피를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업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견제하거나 상호 협상하면서 시장이 활력을 띠게 되잖아요. 사실 유통 구조를 간소화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유통 구조라는 것도 결국엔 하나하나의 개인이고 하나하나의 산업이라면, 이 산업이 먹거리가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그 농민들은 협상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농민들은 생산자 조합에 넘겨진 자기 커피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전혀 알 방법도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거래 방식에 이제 참여를 하고, 이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고 이게 뭐야, 이게 쇼지.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드라이밀. 이 드라이밀까지 그 곡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정말 알뜰하게 뽑아 먹는 거죠. 카페 다두에 단 한 명 있는 그 엄청난 손님이 사실은 생두도 파는 거였어요. 카페 부재료도 팔아. 나는 그 손님한테 꼼짝없이 그 부재료와 생두를 사야 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손님은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라떼 한 잔에 2,000원 내고 먹고, 생색 부릴 거 다 부리고, 나니까 너한테 사주는 거야 하면서, 사실은 카페 부재료 내지는 생두 사업자였던 거야. 난 그 사람한테 또 생두를 사야 돼. 이런 상황인 거죠. 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로 놓고 싶습니다. 농민들의 협상력 상실과 다국적 기업의 유통망 장악. 이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일 거예요. 정말 암담합니다. 응다로인이 생산자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마 더 피부로 절감하겠죠. 이 문제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들 앞에 트라보카 커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죠. 트라보카의 맨노 시몬스와 연구원들, 그리고 열정적인 응다로이니의 농부들은 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를 느꼈어요. 트라보카는 응다로이니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들은 트라보카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줬던 현지의 독립무역회사인 록번 커피가 맡아주기로 했어요. 올해 응다로이니 농부들이 지급받은 대금은 킬로그램당 단돈 55 케냐 실링입니다. 작년 80 케냐 실링보다 더 떨어진 가격이었죠. 트라보카 커피는 킬로그램당 무려 100 케냐 실링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응다로이니의 시설 보수와 품질 개선 노력을 조건으로 23 케냐 실링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어요. 이 모든 대금을 거래가 완료되는 2월에 한 번에 지불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칸다 주함 역시 농민들을 대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다국적 곡물 메이저와 마케팅 에이전시가 워낙 크고 강력한 고객이다 보니까 그들 편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응다로인이 영향력 있는 생산자들과 접촉해서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고 혹은 물류를 빼돌리거나 뭐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케냐 커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케냐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있게 나서준 응다로인이의 열정 넘치는 농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응다로인이의 커피 혁명은 케냐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커피 생산지들의 영감을 불어넣을 거예요. 그들은 올해가 케냐 커피가 다시 태어난 케냐 커피 혁명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한 해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케냐 응다로인이 커피 생산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벅찬 이야기고요. 제가 비록 미미하지만 커피업계 관련 종사자로서 이런 이야기에 참여하고 이런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더 없는 영광스러움을 느껴요. 다만 이 이야기가 트라부카 커피를 영웅화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해낸 것이 트라부카 커피와 여러 관계자들 그리고 응다로인이 생산자들의 저력이었어요. 이 일은 많은 세계의 생산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요? 좌표 찍듯이 하는 그런 투쟁? 그런 종류의 저항들 있잖아요. 야, 트라부카 커피가 이런 거, 응다로인 커피가 이런 거래. 다 사먹어.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어떤 기동성 있는 행동들이, 그리고 이런 기동성 있는 투쟁들이 필요한 국면이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단골 카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래처, 관계자분들, 여러분들의 커피 동료들과 함께 나누길 바래서예요. 아마 비슷한 사례가 세계 어디에선가는 일어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는 첫 사례라고 하지만 워낙 커피벨트라는 것이 넓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의지가 있는 생산자분 그리고 바이어들을 통해서 이런 건강한 변화가 꿈틀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찾아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든든하게 계셔 주시길 바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좌표 찍듯이 움직이는 투쟁,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고 고향감이 딱 넘치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발자국 다음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투쟁도 있는 법이고요. 커피는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맛집 내지는 핫플레이스보다 여러분들이 자주 발걸음하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단골집을 더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커피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길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케냐 커피 혁명의 원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커피 리브레를 통해서 응다로이니 커피를 좀 구매를 해봤어요. 지금 2019년 오늘이 2019년 12월 15일 새벽인 지금에
카페 다두에는 멀리 이국의 케냐의 응다로인이 생산자들이 정성스럽게 기른 커피가 와 있습니다. 솔직히 좀 비싸긴 했어요. 근데 품질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그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나쁜 커피를 갖다 주시는 분들은 아니시고 항상 신뢰로 제가 믿고 쓰는 그런 곳이지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중첩돼서 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소량 볶았고요. 지금 오시면은 소진시까지는 아마 드셔보실 수 있을 겁니다. 케냐 응다로이니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가공 방식은 워시드,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균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가공 방식이에요. 그리고 원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택배 거래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래 내용란에다가 그리고 댓글 고정란에다가 제 페이스북 페이지, 제가 그 손님들하고 이제 그 원두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페이지 그 링크를 걸지 말고 거기 링크를 타고 가면 구글 독스 신청 폼이 있거든요. 그 구글 독스 신청 폼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일괄 취합해서 댁으로 혹은 사무실로, 매장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정보나 판매 양식 같은 것들, 더 자세한 부분들은 그 구글 독스 폼에 같이 기재를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응다로이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한번 맛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편은 카페쇼 얘기는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이 카페쇼 맥락에서 이어져 오는 거라서 거의 카페쇼를 가지고 한 달 이상을 끌어온 것 같아요. 이제 카페쇼에서 파생되는 컨텐츠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다시 정규 컨텐츠로 여러분들, 뭐 정규라고 이제 정해놓은 건 없지만요, 정규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더 큰 즐거움 드리고 더 소중한 정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그런 하루 보내세요. 안녕.